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오늘은 오랜만에 신장기업 김과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김필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들이 또 1등을 했는데. 축하드려요. 진짜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조금 더 자랑을 하면 심지어 청취율도 많이 올라가서 시사 전체 부분에서도 3위로 올라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덕분에. 어깨가 으쓱합니다. 예, 네. 덕분에 우리 장 변호사님 또 오늘은 그 유하경 변호사님이 휴가를 가셔가지고 예 김필성 변호사님이 네. 또 이렇게 대타로 예, 제가 땜빵으로 나왔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워낙 잘해주셔서 바로 우리 작가님들이 김필성 변호사님 추천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휴정기라서 변호사님들이 좀 쉬고 싶으실 때인데 예, 이번 주까지가 휴정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화제의 드라마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예. 우영우 시청률이 14%라던데. 엄청나죠. 예. 그게 또 채널 이게 다른 채널에서 공중파가 아닌 채널에서 하고 있는데 우영우의 그 시청률과 뉴스공장 시청률이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청취율이. 자, 어제 그 방영된 거 보고 와 이거 오늘 김 과장에서는 이거 하자. 왜냐하면 뭐 지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한 40대 50대 된 분들은 이 사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대략 기억하는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말하자면 인력을 어제 그 양쯔강 돌고래 편에서 나왔던 그 실제 사건이 뭐냐면 인력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부부 사원 중 한 명에게 명예퇴직을 받았다면 부당한 해고인가 아닌가. 1999년 농협에서 네. 있었던 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간단하게 사건 정리 좀 해주시죠. 사실 지금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데 이 과거에는 이 부부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뭐 회사에서 정리해고나 이런 해고할 요인이 생겼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성이 해고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여지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99년도가 IMF라는 악재도 있었고 일단 농협이라는 이 은행 차원에서는 축협과의 또 합병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력 감축이 필요한 부분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모색을 하다가 부부 사원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농협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상대적 생활 안정자로 분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벌이보다는 양벌이고 하니까 해고를 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덜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깔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외형은 부부 중에 한 명에게 이제 퇴직을 종용하는 형태이긴 했지만 그게 사실상 여성이었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규정을 보더라도 만약에 부부 중 1인이 사직하지 않으면 남편을 순환 휴직을 시키겠다. 이런 단서 조항이 또 붙어 있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성에게 강요하는 부분. 이게 과연 온당하냐 맞느냐라고 법적 공방이 오갔는데 결론은 맞다라는 거였습니다. 사건 결론 대법원까지 가서도 이거는 이 부당 해고가 아니다. 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다. 실제로 여성 직원을 향해서 남편을 위해 내조하라.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는 출근하고 남편은 그 아들은 그러고 있으면 집에서 놀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점장이. 예. 뭐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사측이 이겼는데 사측에서는 그런 행동이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용인된다라고 판례가 얘기를 했대요. 그 당시에. 그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게 법을 다루는 판사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즉 이건 분명히 여성에게 사직을 강요한 건 맞아. 그런데 사회경제적 조건상 용인돼. 그러니까 가부장 사회이기 때문에 용인돼라고 하는 얘기랑 뭐가 달라요? 그걸 판사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저는 정말 지금 같으면 이런 판시 그냥 쓰는 거에 상당히 조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때는 이게 사회경제적으로 이게 여성을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반하는 증거들도 사실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남편을 통해서 명퇴를 유도하라 뭐 이런 뭐 내부 문서가 나왔다고도 하고 좀 아쉬운 판결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니까 부부 직원에 대하여 수차례 명예퇴직을 종용하며 그러지 않으면 남편들이 순환명령 휴직 대상자가 될 것이고 그 후 복직이 불투명하며 그들이 바로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네. 그러나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용인된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가가 쓸 수 있는 말입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도 있는 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네네. 그때 당시에도 시행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1조로 옮겼습니다만 당시에 8조에 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여서 아니 된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회 경제적으로 용인된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물론 뭐 이것이 선언 규정에 가까운 것이긴 했지만 당시에는 네. 법적으로 분명히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한 거는 뭐 단순히 법률적 문제만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뭐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뭐 그다음에 경제적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네 그런 것들을 동시에 봐야 되는 판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근데 그 어제 우영우에서는 그 유재숙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혼자서 이제는 멸종된 양쯔강 돌고래처럼 혼자서 재판을 했다고 하는데 실은 이때는 민변에서 대규모로 이 재판에 관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뭐 최봉묘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다 관여를 했고 그때 당시에 관여했던 분 중에 한 분 김진 변호사님이라고 계신데 제 사수였었는데 이분은 진짜로 정말 힘들어 하셨었는데 진짜 그 언니들이 붕어빵 시원한 냉커피 파이팅 해주고 대법원까지 가서 졌어도 할 말 다 해서 정말 속이 시원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변호사를 위로. 그러니까요. 저도 주간지에 쓰신 글 보고 약간 네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뢰인에게 그래도 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의뢰인분들이 패소했지만 나 그래도 다퉈봐서 너무 좋았어. 그리고 네. 결과가 나왔는데 나는 이제 동생 변호사 앞으로 못 만나는 게 더 속상해라고 예. 이야기를 하셨다는 부분이 정말 뭉클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변호사들이 양쯔강 돌고래처럼 또는 뭐 범고래처럼 멸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힘내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공공님 순간 제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정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저도 부부가 같은 회사 다녀서 제가 퇴직했어요. 98년 S전자 반도체 예. 어디지 대략 왜 추측이 되죠? 예, 이정수님 저희 회사도 그랬어요. 당시 저희 상사는 남자가 퇴직을 했어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비슷한 시기에 다른 판단이 나온 것도 있어요. 법원이 사내 부부 해고가 성차별적이고 부당하다는 결론을 낸 건 처음이라 주목을 받았던 2002년 알리안츠 사내 부부 해고 소송 이런 것도 있고 다른 판결도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결론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일단은 알리안츠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예. 그 남녀 고용 평등의 문제로 바라본 게 아니라 해고 절차 자체의 위법성을 따졌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제됐던 그 농협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이라는 그러니까 비용을 주고 어쨌든 보상을 해주고 내보내는 퇴직 절차를 거쳤음에 반해서 저기 알리안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냥 막 해고하는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고 막 해고하는 거를 뭐 권고사직 저기나 아니면 그러니까 저기 자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네. 처리한 케이스여서 남녀를 따졌다기보다는 해고 절차를 이제 위법성을 따졌던 케이스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와 별개로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변호사들이 그렇게 실제로 실무에서 싸워가면서 세상을 바꿔오는 거는 사실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지고 또 지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바꾼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녀 고용 문제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네, 것들도 맞습니다. 지금 드렸던 그런 판례들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그리고 이걸 위해서 노력해온 분들의 노력 같은 게 쌓이면서 세상이 바뀌어온 거죠. 네. 그 대구 지역 주류업체 금복주는 결혼하는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한 사건도 있었네요. 예전에 사실 그런 일들이 많았죠. 결혼하면 당연히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문화. 부부가 같이 일하는 게 마치 조직에는 해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부분이 왜 좀 악의적이냐면 부부 중에 한 명이 회사를 나가게 됐을 때 그게 상당히 부당하더라도 문제 제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내 배우자가 그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 농협 케이스에서도 같이 소송하자라고
구성하고 소송인단을 구성하는 것부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아직도 거기서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사용자 측에서는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거라는 걸 모르고 이런 조치를 했을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게 금복주 사건은 2016년도에 벌어진 일이라서 이게 사실 한 6년 전 일이잖아요. 이래도 되나 싶은데. 자, 법적으로 그러면 하나 또 따져봅시다. 사례들은 우리가 좀 봤고요. 회사가 사내부부 한 명에게 사직을 강요하면 그 사직서는 무효도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서면으로 성인이 뭘 사인을 하고 나면 이거를 무효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부당노동 행위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당노동 예, 행위로 봐서 이제 뭐 민법의 뭐 유효의 법리보다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해고 여부의 문제로 가져가서 다투어야 될 겁니다. 실무도 아마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농협 케이스도 사실 알리안츠 아까 알리안츠는 불법, 농협은 합법 이렇게 결론이 나왔던 게 여러 가지 사유 중에 하나는 일단 농협에서는 이런 명예퇴직 대상자를 분별하고 기준을 세우고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노조의 동의를 받았던 부분도 좀 강하게 작용을 했던 게 있고요. 네. 아까 알리안츠는 변호사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굉장히 외압을 막 행사하고 그냥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외형을 만들기 위해서 압박을 가하고 네. 그래서 정리해고의 요건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면 통상의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그렇죠. 근로기준법이 마련은 해두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지켜야 되는 건 공정한 해고 기준을 마련해라. 그리고 해고 회피를 위해서 최소한 노력을 다해라. 노조의 어떤 동의를 받아라라는 전제 요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혀 지키지 않았으면 불법이라고 법원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 농협 케이스에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회사 측에서는 좀 면책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그러니까 부당노동 행위라든지 또 이것보다는 소위 진이 아닌 의사표시 쪽으로 이렇게 사건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명예퇴직에 사인은 했지만 그것이 회사의 압박 때문에 한 것이지 나의 진정한 의사로 명예퇴직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드라마에서는 좀 거기에 법률상의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 뒤집기 되게 어렵거든요. 실무에서는 진짜로. 거의 주장은 해보더라도 이게 관철되고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이 법조항은 아닌 것. 왜냐하면요. 같죠. 이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 독재자가 말을 하자면 장학재단 뺏었는데 거의 압박을 해가지고 뺏었는데 사인했다고 기부채납 사인했다고 해서 그거는 당신의 진정한 의사다. 비진의 의사 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인하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판례는 우리 법원은 성인이 본인의 판단으로 아무리 압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서명하거나 날이 나면 그 효력을 잘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궁박한 사정이 있거나 압박을 당했거나 강압에 의한 거라고 해도 그게 잘 받아들여지진 않죠. 예. 그다음에 요즘은 뭐 노동조합도 많고 하니까 부당노동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도 좀 잘 살펴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해고 개별적으로 벌어질 때는 절차 위반이 가장 큽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또는 취업규칙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거를 꼼꼼히 다 기록해 두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팁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나왔던 농협 부부 해고 사건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슈는요. 검찰 법무부죠. 지금 검찰총장이 없으니까. 네. 꽃다리님, 저희 회사는 사내 결혼하면 여성이 퇴직해야 했어요. 물론 그 이후로 바뀌긴 했지만 선배 언니들은 모두 퇴직했죠.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사실 10년 상반에도 다 있었던 일들이다. 여전히 또 보이지 않는 차별은 존재한다. 자, 다시 법무부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청엔 국민의 알 권리다라고 하는 명분을 앞세우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공소장 공개 금지. 이게 조국 추미애 박범계 장관 요 시절에 공소장 공개는 첫 공판 맞습니다. 이후에 예. 공개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소 제기 후 일주일 7일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서지 판결문이 아니에요. 이게 네. 의견서라고 뭐 폄훼한다고 검찰에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공소 유지의 뒷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개시하기 위한 수사를 한 그 결과물을 내는 것이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거예요. 이게 정제되는 마지막 단계가 아닌 겁니다. 함부로 유출되면 안 돼요. 물론 공소 제기 전에 유출됐을 때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받게 되지만 기소 이후에는 유출한다라고 해서 형사적인 제재를 받진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를 해야 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언론 주목도가 큰 사건일수록 정치적인 경향성을 띤 사건일수록 굉장히 언론의 어떤 그 풍파를 타기 때문에 함부로 알려졌을 때는 굉장히 여론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방어권에 심대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으로 한 게 국회가 요청했을 때 그렇다면 첫 공판이 열린 이후에 국회에 제시를 하도록 하라라는 훈령이 마련이 됐었는데 이것을 아니다. 기소가 된 이후 일주일 내에 질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7일이 무슨 기준인가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의 말에 따르면 보통 공소 제기되고 한 3, 4일 정도 되면 공소장을 피고인이 받아보기 때문에 피고인이 받아본 시점 이후에 공개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기준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뭐 이게 뭐 좀 어렵게 좀 이제 원론으로 들어가면 예. 이제 국민의 알 권리하고 예. 그 개인의 뭐 정보 결정권 이런 것들하고 개인의 사익하고 충돌하는 케이스고요.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그 둘이 사익하고 충돌하는 케이스라면 결국 공익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될 거고 판례도 공익을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7일 내로 공개를 한다는 게 어떤 공익적 목적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공개한 이후에 그러니까 뭐 공소 제기돼서 원래 공판은 공개돼서 하는 게 원칙이니까 제1회 공판 기일을 중심으로 했던 이 기준으로 했던 이유는 어차피 그때 되면 공소 사실이 공개되거든요, 일반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공개도 된다는 게 이유였는데 사실 7일째 된 때는 공소장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로 공개될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 네. 이거를 굳이 국민들한테 알 권리란 이유로 이거를 무분별하게 이렇게 또 이제 검찰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검찰이 그냥 공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검찰의 의견서나 이런 것들도 이제 공소장이나 아니면 검찰의 구형이나 검찰의 주장 같은 것들을 거의 그대로 받아서 된 게 현재 그 언론의 관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찰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기에 빨리 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는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7일이라는 기준이 저는 굉장히 자의적이고 뭐 기준이 없다. 7일이나 14일이나 3일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근데 첫 공판기일 이후에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재판이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공개된 법정에서 공소요지를 낭독을 하잖아요. 검사가. 따라서 그 이후에는 공개 재판에서 이미 나온 내용이니까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근거가 있는데 7일이라는 근거는 사실은 7일이면 어떻고 열흘이면 어떤가요?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알 권리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의 호기심을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방어권이라고 하는 피의자의 기본권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냥 호기심, 궁금증을 권리라는 이름으로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그러니까요. 법무부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공소장을 국회에서 요구할 정도면 뭐 재벌이나 정치인이나 이렇게 거악을 척결하는데 뭔가 이게 쓰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방어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재벌이나 어떤 정치인이나 누구나 무죄 추정의 원칙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게 거악인지 아닌지는 재판을 받아봐야 아는 그럼요. 겁니다. 그 전에 언론의 이른바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흘리는 목적이 아니라면 기소 이후에 7일 이때 피고인들도 못 받아보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맞아요. 그런데 국회에 먼저 간다? 이건 사실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수부 소위 검찰의 특수수사가 주로 여론몰이하고 해서 꼬린시킨다, 즉 구속시키고 기우제식으로 여기저기 털고 해왔던 그 여론몰이형 재판 그 수사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봤거든요. 근데 또 이거를 반복하자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 때문입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저희들은 알 권리 중요한데요. 오히려 정부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냥 궁금증과 호기심을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정말 형사사법이 지켜왔던
근대적인 형사사법의 기본권, 기본 원칙과 그냥 동등한 위치에서 비교하는 거는 저는 조금 전 개인적으로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 그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보 규정 바꿨다고. 네. 네. 예. 25일부터 시작되는데 그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 기존에 있었던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라는 심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내용을 공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사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티타임을 없앤 거였거든요. 티타임. 이른바 티타임이라고 부르는 게 이게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적으로 사건을 브리핑하지 못하게 하는 네. 거죠. 그게 이 티타임이라는 형태로 사실 이게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건이든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검사예요. 수사검사. 네, 수사검사들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검찰 쪽이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은 정보를 그쪽에서 받아내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근데 검찰이 사실은 그런 우월적 지위를 사용을 해서 필요한 경우 자기들이 뭐 언론 플레이나 아니면 정치적 행동들을 해왔는데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아니면 공식적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은 흔적이 남거나 사람들이 공개가 되니까 몇몇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친분을 쌓아가면서 원하는 정보를 주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네. 그걸 이제 티타임이라고 불러서 티타임에 대한 사실은 특히 이런 사건들을 많이 해본 변호사들은 티타임 여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민감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없앴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지금 이거를 공식적으로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했어요.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소통한다. 예. 네. 티타임을 통해서 충분히 소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들이 들으면 오해하시기가 딱 좋겠더라고요. 소통하는구나라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티를 마시는데 차를 마신다고 저기 카페 같은 차를 마시면 분위기 좋게 얘기하려면 사람이 많으면 안 돼요. 그렇죠. 뭐 수십 명이 앉아서 커피 마실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들어왔다 출입하는 기자들이 뭐 언론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모든 언론의 기자들이 다 모여서 티타임을 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거기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고위급 간부들이 뭐 차장검사급이 한다고 하니까 고위급 간부들하고 얼굴 마주보고 앉아서 커피를 마실 정도면 사실 선택된 몇 명만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것이 또 언론 기자들한테는 일종의 우월한 그런 지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사실 조정이 오는 거죠. 네. 자, 저는 그 티타임에 원래 이전 공보 규정,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시절에 만들었던 공보 규정에는 그런 티타임 가지면 안 되고 사건을 설명을 할 때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보 검찰을 통해서 대변인을 통해서만 설명한다라고 했는데 이 티타임에는 지금 보니까 공보 규정 보니까 필요한 경우 공보 검찰이 잘 모를 경우에는 사건 내용을 잘 모를 경우에는 담당 수사 검사가 들어와서 설명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사 검사는 기소를 목표로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수사에 대해선 이거 불기소하겠어요라고 하면 그걸 성과라고 박수 쳐주겠습니까? 당연히 기소를 목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동인을 가진 사람까지 기자들과 접촉해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한다. 심지어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피의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의자는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피의자 반론 요청권은 없앴어요? 없앴습니다. 각자 알아서 피의자들은 언론에 각자 알아서 반론을 해요. 언론중재위로 가라는 취지죠. 예.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 형사사건을 조금 공개를 피의사실이나 이런 거 공개해도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민간인이 절반 이상으로 구성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개하게 돼 있었는데 없애버렸어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검찰이 자의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판단해서요. 말하자면 그 지청장이나 지검장이 이건 공개해 하면 그냥 공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지방검찰청 누가 지청장이냐 누가 지검장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이쪽에선 공개했는데 저쪽에선 공개 안 하고 비슷한 류의 사건이. 그럴 수 있죠. 당분간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혼란도 혼란이지만 사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25일부터 시행됐어요. 7월 25일. 그래서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소장 공개도 그렇고 티타임도 그렇고요. 이게 보통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지난 정권의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아까
그 뭐 농협 사건 같은 그런 류의 사건들을 하는 변호사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리고 계속 사실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뀐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마치 지난 정권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성급하게 들어온 것처럼 취급이 되면서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거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요즘 사건 사고가 많아서 그런데 소위 이건 국민의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고 과거에 잘못된 검찰의 수사 관행을 바꿔왔던 것들이 원점으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일들이 사부작 벌어지고 있어서 오늘 김과장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신장개혁 김과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